노사모 화이팅! 그것은 차라리 축제였다. 그들은 한 정치인의 이름을 연호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외친 건 바로 그 자신들의 이름이었다. 한 정치인이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정치인을 선택했고 그들은 그를 지키겠다고 했다. 우리를 믿고! 우리를 믿고! 가십시오! 희망돼지라 이름 붙인 저금 그렇게 5년이 흘렀다. 당선 직후 그는 딱 한 번 이런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계엄 선포하고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거나 하질 않았죠. 그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부럽죠. 우리도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희망을 얘기를 했었죠. 그가 진정으로 부러워했던 건 시민과 함께 걷는 대통령. 그 낭만성이 아니라 그 다음의 문제였다. 계엄 선포하고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거나 하질 않았죠. 그것은 한 사람의 대통령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나라. 시민들의 이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그런 나라를 뜻했다. 그 사건 자체는 민주주의의 적이지만은 그러나 그걸 수습해가고 그걸 해가는 과정이 이렇게 시스테매틱해서 가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고 성숙된 사회다 이거죠. 1년 후 그의 꿈은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증명된다. 2004년 3월 10일 끝내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다.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다. 그날 오후 5시 15분 마침내 탄핵 소추 결의 통지서가 청와대에 도착한다. 그 순간 대통령의 모든 직무가 정지됐다. 대통령 비서실의 공식 업무도 정지됐다. 이로부터 대한민국은 63일간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됐다. 탄핵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마당에서 내가 그 청와대 비서실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로 난감했고,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그 국방, 안전 이런 것들이 우선 가장 걱정을 하는 그런 그 부분이었고요. 대통령의 역할이 정지된 초유의 사태. 그러나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 일이 일어났다. 탄핵 정국 안에서도 모든 인사제도라든지 또 국정의 시스템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완벽하게 작동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정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시스템의 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크게 평가를 하고 감동을 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대통령 탄핵으로 한 3개월 대통령 고립돼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럼 그만큼 성숙한 사회로 발전이 됐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것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취임 1년,
그는 이미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꿔놓았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서둘렀다.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 기용이 그 변화의 신호탄이었다. 저희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법무부 장관의 여성이 된 적도 없고, 또 법무부 장관은 의뢰 맞아면 검사 출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판사 출신 여성을 법무부 장관으로. 변화의 결단은 이미 확고했다. 문재인을 민정수석으로 결정한 것부터가 그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그 검찰을 어떻게 하시려고? 저는 그 부분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미 대통령께서는 검찰은 장악할 대상이 아니다. 맞아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 이런 것을 완벽하게 보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는 미적거리지 않았고 미련을 두지 않았다. 이번엔 검사들과의 대화였다. 평검사와 대통령이 마주 앉은 최초의 자리. 그 자체부터가 이미 파격이었다. 이상한 결심으로 이 상황을 지금 원탁하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이번 한번 처음 제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제도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검찰은 대통령의 권력을 지켜주는 보루이자 버팀목이었다. 그는 지금 그 권력을 스스로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모습은 그대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파격성에만 주목했을 뿐 권력이 정말로 검찰의 손을 놓을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결심은 확고했고 치밀하게 준비됐다. 법무부는 오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에 대한 승진과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서열을 파괴한 인사였다. 권력과의 유착을 끊자면 변해야 하는 건 대통령만이 아니었다. 서열 파괴 인사는 검찰도 변해야 한다는 인사의 납습니다. 파격적 인사가. 그들은 이제 대통령의 고유권 아닌 인사권까지 검찰에게 넘기라고 주장했다. 저 권력이 정말 검찰을 놓아 규모는 엄청났다. 1000억, 2000억이 예사로 오르내리고 찻대기, 박스대기 같은 기상천외한 용어들이 난무했다. 10분의 1. 그러나 그 차이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 교통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6천만 원. 2달 뒤에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던 안희정까지 소환하기에 이른다. 말 그대로 성역. 왜 감옥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를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덮자고 해서 옛날 방식처럼 여야 지도자들께서 대국민 사과 성명 한 번씩 내고 검찰과 사법조직은 대략 정치적 지도자들의 합의를 존중한다고는 넘어가고, 그것은 절대로 검찰에게 신세지지 않겠다는, 다시는 검찰과 손잡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약속이었다. 검찰 독립은 그렇게 실현돼 갔다.
이번엔 국정원이었다. 국정원 역시 대통령의 권력을 지켜주던 보루였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원에 기념 식수를 하던 날 그는 농담 한마디를 건넨다. 면장갑 하나, 그것이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아본 단 하나의 선물이었다. 그날 식수를 하고 기념표돌에 그가 남긴 이 한마디가 현실이 되기까지 한국 사회가 치른 고통은 너무 컸다. 중앙정보부 안기부는 공작정치의 산실이자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것으로 권력은 생명을 유지했다. 안기부뿐만 아니고 이제 무슨 보안사, 뭐 치안본부, 서울시경 이런 데들이 다 대공분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 전체가 국민을 억압하는 기구였죠. 그것이 뭐 대통령과 청와대, 뭐 경찰 또는 뭐 이제 정보기관, 국세청 그들이 모두 일체가 되어서 사람들을 억압했단 말이죠. 국정원장의 자리는 언제나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 그 자리에 그는 민변 출신 변호사를 임명한다. 이번엔 참모들마저 반대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필요하다, 이런 반대도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이렇게 다 놓을 거면 권력을 왜 삼았나,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도 하고요.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그때 대통령께서는 랜드를 가까운 사람을 보내고 싶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제자리에 놓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 혹은 중립적인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보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다. 통제와 유착은 끝났다. 그는 국정원에 어떤 부탁도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신 일은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원의 독자성을 그만치 보장을 해 주시면서 또는 정보기관의 이 어떤 정치적 이용성, 이런 것을 철저히 경계하셨다. 이 기본 목표 설정은 국정원의 탈정치화, 탈권력화, 이것을 이 목표로 북한과 해외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아니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저희가 수사를 안 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건 스스로 그 수사권의 축소를 가져온 거죠. 국세청 역시 소위 말하는 4대 권력기관의 하나로 거의 대통령의 사유화된 기관에 가까웠다. 그는 이제 그 권력마저 놓아버린다. 참여정부 첫 국세청장은 대통령과는 아무런 연고도 인연도 없는 지방대 공무원 출신이었다. 가장 파격적인 인사였다. 한마디로 매우 의외였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평소에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고향도 이제 전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여정부는 더 이상 권력기관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임명한 것은 권력기관으로 인식되던 국세청을 국민의 기관으로 혁신하고 개혁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착을 끊자 변화가 일어났다. 국세청은 이후 정부기관 49개 부처 중 최우수 혁신기관으로 변신한다. 제가 취임할 당시에 국세청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97년 대선 때 국세청 간부가 대선 자금을 모금했다고 하는 소위 세풍 사건, 그리고 2001년에는 언론사 세무조사 사건,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국세청이 이 정치적 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인사청탁이나 세무조사 청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집 전화도 바꾸고 제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제가 치던 골프도 2년간 끊었고요. 인사권도 버리고 조사권도 버리고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2년 동안 국세청을 이렇게 운영했다. 권력을 유지해주고 보호해주던 권력기관들을 놓는다는 것.
그것은 불법적으로 누리던 권력을 포기한다는 뜻이었다. 거기에 대통령은 어떤 미련도 어떤 미적거림도 없었다. 이것은 사실은 정상화입니다. 독립이다 뭐다 표현할 것도 없습니다. 정상화입니다. 헌법 국가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고요. 다시 말해 이 대통령이 이 과거 초법적으로 초헌법적으로 행사해 오던 초과 권력을 스스로 내려놨다는 것이죠. 저보다 옛날처럼 경찰이 국세청이 또는 정보기관이 검찰이 이런 월권적, 비법적, 초법적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을 두렵게 하거나 국민에게 공포를 주거나 그런 일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는 어목했다. 그는 대통령이 누리는 당연한 특권마저도 경계하고 끊임없이 끊어내려 했다. 통치자금이라 불리는 대통령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있다. 오롯이 대통령의 재량권에 맡겨진 돈으로 2003년 한 해에만 1조 1,800억이 내정돼 있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그 돈도 포기하겠다고 했다. 이 되면 그 청남대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우선 청남대가 있는 곳은 참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제 대청댐 준공식에 오셨다가 저런 곳에 벼성이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이제 급하게 지어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문화의 소산 아닌가 싶습니다. 약속은 지켜졌다. 4월 18일 20여 년 동안 대통령의 별장으로 운영되던 청남대는 도민에게 반환. 대통령의 문화 자체를 바꿨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임명장 전달의 거리를 좁히고 행사장의 연단도 낮췄다. 제 스스로가 받았던 충격이 뭐였냐면 대통령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문화를 바꾸려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소소한이라기보다 어떤 정책 하나하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크게는 국민 전체가 갖고 있는 문화 자체를 바꾸려 한다. 대통령의 문화를 바꾼다는 것,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뒤집는 것이었다. 우선 회의에 들어오셨을 때 인사를 대통령께서 먼저 하시는 거, 그런 것도 하나 중요한 예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과거처럼 이렇게 독대, 소위 소수의 사람에게서만 보고를 받고 결정을 하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1인 보스 체제의 그런 정치 체제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탈권위주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변화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그렇게 기존의 대통령이 누리던 권력을 하나하나 끊어내 갔다. 모든 권력을 다 버리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린 그 자리가 참여정부가 서야 할 자리였다. 구태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가 대통령께서 2002년 선거 때 국민에게 약속하신 바고 그런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소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약속한 걸 지키는, 국민에게 약속한 걸 지키는 정치, 그게 정치죠.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고 봅니다, 정치는. 부당한 권력을 버린다는 것, 그것은 위태로운 일이기도 했다. 취임 한 달 보름 만인 4월 2일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이 잡혔다. 그가 막 국회로 들어서는 순간 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내고 일어서지도 않았다. 대통령에 대한 최악의 대우였다. 비판적이었던 언론도 그때만은 국회의 결례를 질타했다. 연설은 38분 동안 진행됐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향후 펼쳐갈 국정운영의 원칙이 발표되는 순간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은 경청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랬다. 취임 이틀째 첫 탄핵 발언이 나왔다. 이후부터 야당 의원들은 걸핏하면 탄핵을 입에 올렸다. 탄핵 추진 일지는 일일이 그것을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집요하고도 방대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탄핵 협박으로 이어졌다. 그 끝에서 마침내 탄핵 시나리오는 현실이 된다. 탄핵이 있던 3월 10일 아침 9시 그는 관저를 나와 예정된 일정을 시작했다. 아직은 대통령이었다. 9시에 청와대를 출발한 대통령은 오전 10시 30분 경남 창원에 도착 예정돼 있던 경남지역 혁신보고회의를 주재한다. 바로 이어 창원의 로뎀을 방문한다. 미처 아직 소식을 안 들으신 분도 근데 오늘 저녁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도 제가 여전히 대통령으로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할 수 있기를. 대통령이 창원에 있던 바로 그 순간인 오전 11시 50분 막 생산 라인을 돌아 나올 때 그는 그 소식을 듣는다. 오후 1시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참석까지가 그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예정된 일정이었다. 그는 말없이 일정을 소화했다. 오후 4시 50분 대통령은 청와대로 돌아왔다. 이미 지켜야 할 대통령은 없었다. 대통령의 탄핵, 초유의 사태 앞에서 국민들은 황당해했다. 나라를 절단낸 것도 아니고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다. 단지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정책의 방향이 다르다는 게 탄핵의 이유가 될 수 있는다. 그때는 뭐 담담하게 어떤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렇게 아마 말씀을 하셨다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배웠을 때는 뭐 정치적으로는 울릴 것이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으로서 참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조금 더 당당한 대통령이 되고 싶었는데. 네. 그 말 들으실 때는 마음이 좀 아프셨겠어요? 많이 아팠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은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주류의 패배를 의미한 거였죠. 우리 정치사에서 처음 보는 완벽한 주류의 패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특별한 나라라서 일제시대 때 있었던 주류들이 그 당시 이제 일제에 기생했던 그런 세력들이 주류가 된 이래 한 번도 주류 교체를 하지 않은 채 50년 넘게 왔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주류가 한 번도 제대로 바뀌어 본 적이 없었던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있을 법한 그런 불화 이런 것들이 그 5년 동안에 아주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났던 거죠. 뭐 대통령을 그를 대통령으로 뽑을 때 한 시민이 말했다. 우리가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시민들은 그 약속을 지켰다. 그것은 한 정치인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노무현의 당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력과 벌이는 우리 시대의 마지막 결전 같은 것이었다. 그 한 나라의 대통령, 최고 지도자를 그 시점에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 의지를 보였다는 그런 걸로 생각했습니다. And it was very, very clear from the beginning that these charges were highly unusual in their, when I say unusual, that they were not serious charges, and the fact that the president could be impeached over such a thing, I think was surprising to most members of the foreign press. 참여정부의 탄생 자체를 부인하려는 우리 사회에 물리적 힘을 가진 세력들이 있었고, 그 계기를 잡아서 같이 뭉쳐서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탄핵은 뭐 다른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탄핵을 그렇게 밀어붙였을 거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제는 어떤 간접 민주주의가 만족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그 욕구, 참여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냥 용납을 안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촛불 시위로 나타난 거죠. 탄핵에 대한. 그래서 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닥쳤고 그것을 국민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소위 직접민주주의랄까요? 그것이 이겨버린 거죠. 국민들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을 때 그들이 미처 눈치채지 못한 곳에서 또 하나의 민주주의는 실현되고 있었다. 그 역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독특한 그 헌법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헌법의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고 대통령을 보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을 사실은 헌법상에 보면 총리가 집행을 통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제청권을 총리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했던 책임 총리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에 주어진 권한을 그대로 행사한 겁니다. 말하자면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도록 노력했던 즉 진정한 공화국의 수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시절이었다고요. 민주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들의 하나가 지나치게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 권력으로 바꿀 것이냐라는 부분이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요구받았던 시대 정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최대한 축소한 다음 그 빈자리에 앉힌 건 바로 국가의 시스템이었다.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을 때에는 그것을 대행하는 실세라는 의미의 권력 그룹이 있었어요. 엄청난 실세라는 게 있었는데 참여정부에 와서 실세가 없어졌어요. 실세를 누구라고 딱 지칭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했는가? 시스템이 했어요. 그래서 참여정부 초기에는 시스템을 정립하는 시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뭐 실세가 작용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를 했다. 인사추천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국무총리가 추천한 장관들의 경질도 결정이 났고 새로 임명되는 장관도 거기서 검증을 했고 실제 데려다가 면접고사 같은 것도 치렀어요. 그리고 어려웠을 때는 투표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단수로 추천해서 대통령한테 올리면 대통령은 100% 거기에서 곧 임명을 하고 이런 절차에서 시스템이 실세들이 하던 일들을 1인 보스가 하던 일들을 대행해서 맡기로 해서 그것이 진행이 됐고 제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도 2년 정도 와서 근무를 했지만은 그때에 비한 우리 수석 비서관들의 권력의 행사나 이런 것은 굉장히 자제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권력도 청와대가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시스템도 갖춰놨지만은 그렇게 자제를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화상으로도 너무너무 민주화되어 있었다. 참여정부의 국가 시스템 프로그램은 이후 이지원, 온나라 시스템 등과 같은 문서 처리 시스템으로 정착됐다. 어떻든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대통령을 지켜냈다. 그러나 탄핵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형식만 다를 뿐 언론과 보수정당은 5년 내내 참여정부를 탄핵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보통은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싸움이라면은 얻고자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 진다는 개념이라면 근데 지난 5년여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언론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참여정부가 많이 두들겨 맞고 상처받고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의 횟수를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언론이 얼마나 적대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어찌 보면 참여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 그 자체가 지난 5년간 언론이 팔아온 최고 상품이었다. A부터 Z까지 언론이 흔들지 않은 정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크게는 이제 그 수도 이전을 가지고 이제 천도라고 난리를 쳐서 이제 그 행정수도 이전으로 기결됐고 결국은 이제 반쪽짜리 이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부동산을 처음부터 잡을 수 없었던 것이 참여정부가 정책만 내놓으면은 이게 이제 국회에 가서 누더기가 되는데 그 이유가 언론이 뭐 세금 폭탄이니 하면서 계속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을 흔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 많죠. 예를 들어서 언론과 너무 대척점에서 하다 보니까 언론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그리고 융단 폭격으로 많은 바람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저희의 좋은 정책들을 홍보하는 창구가 막혔습니다. 에워싸여서 어떻게 보면 고립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참여정부에서 가장 가장 어렵고도 고된 일이 뭐냐면은 이 고립된 정부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과 본질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을 것이냐. 우리나라 언론의 많은 경우가 사실 초반부터 노 대통령의 정당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측면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사실 5년 동안 보여온 언론의 태도는 참여정부가 펼친 언론 정책에 대한 보복에 가까웠다.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 계속 문제가 되던 가판을 중단시켰다. 모든 신문에 가판이 배달돼 나오면 그걸 언론사에서 나온 그 가판을 정부 기관 그다음에 언론 기업체 그래서 모두 구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좋은 기사, 나쁜 기사 나오면 바로 언론에 달려가서 어떤 때는 사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약간의 그 억압적 형태로 기사를 빼거나 그 다음에 자기들의 눈에 맞도록 교체되기를 요구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유착관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당근이 주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보도 통제를 하고 하면서 사주들이 보도 통제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성장의 과실을 따먹으면서 이제 대기업으로 성장했죠. 이게 유착의 배경이죠. 유착을 끊기 위한 제도적 틀이 속속 마련됐다. 취임 7개월 만인 9월 1일 이번엔 기자실을 개방하고 브리핑 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임기 말까지도 언론 개혁은 계속됐다. 기자들이 누리는 특권의 상징이었던 기자실을 폐쇄하고 통합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했다. 기자들은 반발했다. 취재권을 막는 언론 탄압이란 것이다. 물론 그들은 기자실 중심의 취재 관행 자체가 그동안 언론이 누리던 엄청난 특혜였다는 점을 말하지 않았다. 브리핑룸은 시대적인 추세가 이렇게 개방형 브리핑 제도로 가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든 측면이 있고, 또 과거의 이 기자실의 이 병폐를 해소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가는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그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무실 출입 문제인 것 같아요. 대면 취재가 중요한데 왜 대면 취재를 못하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나 지금 이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또 이런 매체 환경에서 꼭 대면 취재 아니면은 취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언론은 세무조사도 받지 않았다.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하자 기자들은 검찰청 앞에 도열해 외쳤다. 사장님 힘내십시오. 그게 대한민국 기자들의 얼굴이었다. 원칙적으로 그건 언론이 아니고 권력일 뿐이죠. 그 언론이라고 하는 외피를 둘러쓰고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특히 메이저 신문들은 거의 정치 집단이나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보수 언론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전위적 정당이라고까지 표현해야 될 정도로 보수적 정당의 전략 전술의 지침까지도 거의 제시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언론인지 아니면 정당의 전위부대인지 거의 알 수 없을 정도로. 언론과 맞서봐야 손해만 본다는 통념을 그들은 철저히 증명시켰다. 참여정부는 철저히 손해보고 철저히 상처받았다. 대통령이면 슬슬 구슬러든 뭐 아니면 꽉 잡든 이렇게 했어야지 대통령이 그것도 못하냐,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언론을 슬슬 구슬르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나쁘고요. 대통령이 뭔가 이제 비상한 수단으로 언론을 꽉 잡는 것도 민주국가의 발전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언론을 이용해서 어떤 그 국민들의 의식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그 정부하고 언론 관계가 정상적인 긴장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제안을 했었죠. 처음에 정부는 정부의 길을 가고 언론은 언론의 길을 가자. 그래서 정부는 그런 원칙을 지켰다고 보는데 이 메이저 신문들이 그 원칙을 안 지킨 거죠. 참여정부는 끝까지 원칙에 의존했다. 오보와 왜곡이 나올 때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그중 90%가 오보로 판정됐다. 비서실 명의로 고소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제 정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권력기관을 다 손에 쥐고 있다면 그 공식적인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참여정부가 언론하고 늘상 대립하고 갈등을 빚는 것처럼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직접적인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보도나 편집에 있어서 어떤 고유의 권한을 침해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마치 언론 탓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여정부의 가장 큰 한계 중에 하나인 이 문제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쉽게 거론하거나 이야기할 수 없는 딜레마 속에 빠져버린 거죠. 언론 탄압을 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자신의 45%가 자신들의 언론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다.
9.1 역사는 아마도 참여정부의 업적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게 될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이미 노무현 후보의 공약을 잊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공약은 딱 두 마디로 압축된다. 개혁과 통합,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은 그 공약에서 개혁의 무게를 실었지만 정작 그가 더 무게를 실은 것은 통합이었다.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전체 회의가 열리던 날 그가 말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묻어두지만 말고 고쳐야 할 것은 꺼내놓고 토론하자. 개헌 제안은 그 토론의 제안이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개헌 문제는 이미 모든 정당, 모든 언론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던 문제였다. 물론 단임제는 한국 사회가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쟁취해낸 제도다. 18년 장기 집권의 악몽을 끝낸 단임제. 그러나 장기 집권의 두려움은 이미 사라졌다. 사실 5년 단임제 갖고 있는 국가가 참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뭐 임기라든가 국회의원 임기하고 대통령 임기가 서로 중복이 되거나 엇박자가 나가지고 어떤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국정 심판을 하는데도 장애가 있고. 이 단임제가 출현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과거 장기 독재에 대한 반성의 소산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20년을 지나오면서 나름대로 역사적 소명을 다 했고. 근데 그러한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제안한 게 아니라 그 대선 때마다 후보들의 공약이었습니다. 당선이 되면은 그 4년 중임제 내지 단임제로 개헌을 하겠다. 아니, 중임제로. 모두가 인정하고 공약했던 개헌. 그러나 막상 그 제안을 내놓자 언론들은 돌변, 덮어버리기에 급급했다. 이거 정략적이 아니냐라는 것, 일종의 또 대선에 있어서 새로운 구도를 만들란 게 아니냐. 더 큰 문제는 모두가 필요함에도 대통령이 하니까 반대한다. 무슨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결국 한국 사회는 다시 또 이 단임제의 모순을 껴안고 5년을 가야 한다. 엄청난 낭비다. 우리 국가가 좀 더 차원 높은 민주정치, 특히 성숙한 정당정치, 그리고 책임정치, 이런 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임제는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8년 의원 과제이고 사법개혁은 임기 말에 거론한 선거법 역시 고칠 것은 고쳐보자는 하나의 제안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며 대통령의 선거법, 헌법 위반의 책임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도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을 비판한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고소했다. 우리나라 선거법 자체가 안고 있는 모순을 토론하고 고쳐보자는 제안은 묻혀버렸다.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어디까지는 허용되고 어디부터 걸리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일이 발언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독립기구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박이자 협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법은 법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공무원법 시행령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것이다. 일단 법 규정 자체라도 하나로 통일해야만 한다. 선거법의 취지라는 게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부 시절에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 제왕적으로 강했던 시절,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했던 시절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에서 생겼던 건데요. 하지만 현대 모든 선진국의 모든 대통령이 정치활동, 특히 선거활동은 대통령 정치활동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이제 활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 그것은 사실상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란 것이 과연 가능한가에 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란 존재는 자신의 정치적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그것으로 평가받는 존재다. 무엇보다 자신의 정부가 한 일과 성과가 부정될 때 최소한의 방어를 하고 자신의 정당성과 취지를 강조하는 것은 그 정권 책임자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그 존재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아젠다를 확인받고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치적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을 정치적 지도자로 바라보지 않고 단지 공무원으로서, 행정적 공무원으로서 바라봤던 비판, 그것은 현대 정치의 본질을 망각한 비판이죠. 과거의 틀로 현재를 담을 수 없다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논쟁의 핵심을 피해갔다. 그것은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결탁해 만들어내는 침묵의 협약, 침묵의 카르텔이었다. 그 보이지 않는 손들끼리의 결탁, 대통령의 연정 발언에 대한 대응에서 절정에 달한다. 연정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정치에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 연정 제안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형태나 그런 돌발성은 좀 그 이해받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문제의식은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그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담론의 위기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미 현실 사회경제는 글로벌화되어 있고 이게 우리 사회 내 삶의 질하고 따로 가고 있는데, 이 속에 진짜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서 여기서 어떻게 방향을 차리고 같이 힘을 모으고 노래를 해놓은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연정은 대립의 정치 문화를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어 보겠다는 통합의 공약을 실천하려는 시도였다. 이 연정 제안을 했던 근본 취지 중에 하나는 권력을 공유하는 대신에 지역구도 혁파에 기여할 수 있는 선거법을 얻어내자라는 것이었죠. 이걸 통해서 이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그 병폐의 하나를 좀 해소를 해보자고요. 각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두 정당이 국사를 협력해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국민들의 어떤 지역 감정이랄까, 이런 것이 많이 완화됐을 그런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이제 정부를 자꾸 흔드니까 지역주의도 극복할 겸 정부도 안정시킬 겸 해서 연정론 같은 걸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건 본인은 선의로 제안을 하는 건데 상대방은 그걸 정치적으로 맞으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께서는 그냥 이거는 지역주의 당연히 극복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그 정부라는 게 이렇게 계속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강행을 하셨는데, 연정제안이라는 것이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은 한국의 이제 민주주의 논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새로운 선진 정치 문화로서 유럽식의 어떤 합의 민주주의를 제의를 했던 거죠. 그게 상징적으로 연정입니다. 토론은 묻혔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정치를 또 견뎌야 한다. 당대의 평가에 주목했다면 그 모든 것은 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그는 했고 그것이 그가 시대와 한 약속이었다. 어떤 정도의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 확신은 제가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잘 눈에 드러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어떤 점에서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국정 수행 방식이고 또 참여정부의 어떤 성격인지도 모르겠어요. 또 다른 눈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참여정부한테 그렇게 하라고 운명적으로 맡겨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그 시초는 참여정부에서 시작됐다.